예, 지금부터 제 233차 현배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재생의료기술개발 동향과 법무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단의 성공 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법무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단의 조인호 단장님이 되시는데요. 단장님은 서울대학대 학사 석사,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이대에서 의과대학의 연구부원장, 의학 연구소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현재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를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단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유념을 하셔서 이 사업단에 여러 가지 과제를 따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오늘 많이 얻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오늘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에 불러주시고 저희 법무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단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재생의료기술개발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하는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의료 개념과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약산업 정책과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왼편 세 번째,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신약 개발을 촉진한다. 그 중에서 AI나 혹은 붉은 거치로 써 있는 세렌 진세라피 등 차세대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생의료 기술 개발의 대부분의 수단들이 세렌 진세라피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최근에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의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도 줄어들고 투자의 건수도 좀 줄어드는데 또 다행한 거는 2023년부터 투자의 건수가 이렇게 플래트가 돼서 제가 바라건대 24년, 25년에는 반등을 해서 앞으로 좋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재생의료 개념은 우리나라인 경우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주 굉장히 이름이 긴 법률인데요. 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인간 세포 등을 이용해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 그리고 조직공학 치료 및 치료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친 융복합 제제를 통해서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시킴으로써 질병을 치료, 예방한다. 그래서 현재 알려져 있는 기존 치료제나 의료기술의 치료 한계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신의료 기술을 재생의료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생의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카티 제제인 킴리아입니다. 킴리아는 유펜에 있는 그 교수님이 나중에 노바티스에 그 모든 연구 결과를 넘겨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카티라는 그 T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재발 불황성 있는 그런 백혈병이나 B세포 림포종의 치료를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2012년에 그 아래 오른쪽에 보면은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6살 때 에밀리 화이트헤드라는 친구가 첫 번째 주사를 맞고 25년 3월, 지금 사진은 없는데 지금까지 단 1회 주사를 통해서 캔서 프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사를 하면은 전혀 다시 주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제라는 것이죠. 이게 세포인자 치료제의 하여튼 혁명적인 일이 되었고요. 이 뒤에 이제 그 2017년에 노바티스에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전체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36개인데 20년 이후에 27개입니다. 그 75%가 20년 이후에 받았고요.
유럽 EMA 같은 데도 20개의 승인을 받고 20년 후에 14개인 70% 받았습니다. 일본 PMDA, 우리나라 FDA와 같은 건데요. 거기도 21개가 승인이 됐는데 20년 이후에 14개인 67%, 약 한 3분의 2가 20년 이후에 받았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그 FDA에서 한국 FDA에서 20개 승인을 했는데요. 20년 이후에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란 이렇게 표시한 걸 보면은 미국, 유럽, 일본은 최근에 그 세분절치제가 굉장히 많이 승인을 받은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최근에 받은 경우가 많이 없다는 그런 하여튼 현재 상황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도표가 좀 복잡지만 에스카타 같은 경우가 23년에 매출이 1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졸겐스마도 24년도에 1조 매출을 달성했고요. 30년에는 한 3조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거로 써 있는 제품 중에서 그게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인데 보시면은 사실 저희 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없습니다. 5개 중에 전부 다가 그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 제품을 한국에 들고 와서 허락을 받았던 그런 것이죠. 가격이 보면은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 뭐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킴리아가 6억입니다. 아주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가격인데요. 이건 뒤에 나오는 뭐 진테글로라든가 힘제넥스 같은 거 원샷에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죠. 그게 한번 잘 개발을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장난삼아 했는 그 보면은 아래 밑에 보면은 그랜저가 한 1.7톤에 1,7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한 5천만 원을 따지고 여기 있는 그 중에 원샷이 한 5ml 정도 되니까 5mg 정도의 그 주사제를 넣으면 한 28억, 평균 한 28억을 생각한다면은 무게로 환산한다면 이게 세부치 무게랑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무게로 계산한다면 한 190억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은 제품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팔리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지금 개발이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이 개발이 중단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27개 제품이 있고요. 지금 이제 20에서 25년도까지 제가 품목 허가를 받았던 그 제품을 소개하는데 대부분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제가 컬러로 표시했는 몇 개의 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24번이 있는 라이온실이 처음으로 스템셀에서 미국에서 세포 치료제를 받았습니다. 이 라이온실이 그 메조플라스트라는 회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스템셀을 가지고 세포 치료를 개발을 하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24년 12월에 이제 받았으니까 앞으로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템셀에 관련된 세포 치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편집이라는 그 노벨상 받은 크리스프캐스9에 의해서 받았던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하나 있습니다. 16번에 있는 카스캡이라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결국 23년 12월에 받았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 이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 세포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는 사실 그 고형암이 아니고 플로팅 캔서입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인데요. 돌아다니는 그 캔서인데 대부분 사실 암이 고형암입니다. 한 98% 고형암을 보면 되겠죠. 우리 같이 이제 폐암이라든가 위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다 고형암입니다. 근데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고형암에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 21번에 테슬라라는 거 24년 8월에 받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 세포 유전자 치료를 가지고 고형암 치료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직공학 제제도 몇 개의 제품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유전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인 경우에 지금 28개 중에 8개의 그 제품들이 철회가 됐습니다. 이 철회가 되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발해서 뭐 한 40억 이렇게 유럽에 진출해서 팔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받아서 이제 한번 써봤는데 유럽 그 정부 당국에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큰 돈이라서 아마 뭐 잘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에서는
이 단가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추는가. 그러니까 아마 제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세포인절 치료제가 정말 잘 됐거든요. 이때 효과는 어느 환자들의 특정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딱 원샷만 하면은 뭐 100% 듣는 그런 약인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그 카티가 들어올 때 그 미국에서 5억에 팔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 환자들한테 한 6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 얼마에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을 다 이제 지불하지 않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뭐 3억 정도는 한국 그 정부에서 재정을 이제 그 환자한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가격이 너무 비쌌어. 이 가격을 낮추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결국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 뭐 제조공학이나 이런 게 발전을 해서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의 글로벌 시장 동력은 보면은 뭐 연평균 1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도표에 하면은 실제로 합성의약품이 한 5.7%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있죠. 세련진 세라피는 무려 50%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실 하지 않겠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에 올라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인 주의 환경, 노인인과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술들이 발전해서 이 부분이 가소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건의 그 재생의료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현재 23년 기준에 88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카티가 나오곤 이래요. 세포기반 면역항암제가 이제 카티 제제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 유전자 치료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세포 치료제를 많이 하는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유전자 치료제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의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 첨단 재생바이오법이 19년 8월에 만들고 그다음 24년 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이제 올해 통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 자체는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이고 또한 이제 이 첨단 재생바이오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포 유전자 치료, 뭐 조직공학 제제라서 아주 기술 혁신이나 산업 활성화를 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양다리를 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법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있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 첨단재생바이오법에는 임상 연구를 하게 되는데 중대희귀 난치 질환 등 임상 연구를 하는데 이 환자들은 국가에서 임상 연구비를 제공을 합니다. 환자가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개정에는 어떤 부분은 나도 이 부분에 임상 연구를 받아서 병을 치료하고 싶은데 내가 환자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잘 돈을 내고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겼겠죠. 그래서 개정 내용에는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연구의 부분은 그 아까 중대희귀 난치 질환 말고 모든 질환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서 임상 시험에 안전성이 확보되고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치료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최근에 여기 부분에 과제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의 거버넌스는 보건복지부의 재생의료 정책화가 하나 만들어지고 가기정통부에는 첨단 바이오기술과를 통해서 임상 연구는 주로 복지부 사이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연구위원회가 있고 또 임상연구가 끝나고 난 뒤에 환자들의 문제점, 무슨 부작용 같은 게 생길까 해서 질병관리청에 재생의료 안전관리과를 만들어서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단은 보건복지와 가기정통부가 이렇게 1대1로 돈을 지불해서 기초부터 재생의료에 관련된 기초부터 중계, 임상, 이상까지 하는 그런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국내 재생의료 기술 투자 현황을 저희들이 NTIS에 키워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6년부터 21년 5년간 해봤는데요. 이거 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평균 지난 5년 동안 한 가정 한 1억 8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1억 8천 안에는
기반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설비를 하는 거, 재생의료에 관련 설비,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실제로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평균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과제는 1인당 연 평균 한 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일본 그 에이메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첨단 재생의료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는 연구비가 연 한 14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저희 사업단에 4억을 주는 그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그 보통 이제 국가기관의 사업이 연구의 중복성이 많고 또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가기부는 기초에서 끝나고 또 복지부는 뭐 임상에서 끝나고 또 산자부는 제조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사실 보면은 그 선액 사업이 연계된 과제가 10%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아주 기초 핵심 원천 기술부터 임상 2상까지 전 주기의 재생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뭐 제가 21년 우리가 21년도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한 5년째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25년 동안에 5번에 걸쳐서 201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은 3개 이제 운영본부, 기획관리본부, 사업지원본부가 있고요. 정원 30명, 현재 27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재생의료 핵심 원천 기술 확보와 임상 연계를 통한 재생의료 치료제와 치료 기술 확보이고요. 비전은 이런 혁신적인 과학을 통해 재생의료 기술의 가치를 증대하겠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저희들이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오픈, 그리고 people centered, 사람 중심, 그리고 excellent, 그리고 네트워크, 소통, 이런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사업 구조는 TRL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TRL별로 이렇게 재생의료 원천 기술의 TRL 1에서 3까지의 그 기초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6, 7단계 허가형 임상시험, 임상 1상, 2상을 지원하는 그런 내역사업 3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비임상을 지원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10년을 합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을 하고, 중간에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사업화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그 제품을 3개 정도, 3건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단 지원 범위는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그 기업인들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포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조직공학제제, 그리고 이 3가지를 합쳤는 융화학제제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재생의료를 하면 다 됩니다, 일단은. 예? 근데 제 분야가 있습니다. 제 분야는 뭐냐 하면 암을 치료하는 경우는 특히 이제 카티 같은 세포를 기반한 면역세포의 항암 면역세포 하는 거는 신약사업단이 받습니다. 신약사업단이 저희들보다 한 10년 넘게 사업단인데요. 거기는 이미 이제 암을 했기 때문에 뭐 연속성 때문에 그게 암을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엑스비보 진세라피라 해서 유전자를 세포에 넣고 그 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서 다시 사람 몸에 넣는 엑스비보 진세라피를 저희들이 받는데, 그 직접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경우는 또 신약에서 받습니다. 단백질 치료제 이건 뭐 신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치매하고 감염병은 이게 그 인디케이션이 특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매 사업단도 있고 감염병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앞에 왼쪽에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재생의료를 하면은 뭐 저희 사업단에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10년 동안의 그 예산은 6천억쯤 됩니다. 저희 사업단이 6천억이고요. 우리 과제를 분석하고 성과 같은 걸 보시면 아마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그 기업들이 이 과제를 한번 이 사업단을 지원해 봐야겠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전체 지난 5년 동안 지원했는 2,445억을 투입을 했고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201개 신규 과제를 지원했는데 201개 신규 과제 중에서 종료 과제도 있고 뭐 중단 과제도 있고 이래서 현재 과제는 139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지원 규모가 있는데요. 지원 규모에 보면은 2년짜리도 있고요. 막 복잡습니다. 이게 3년짜리도 있고
3+1년짜리 되고 3+2년짜리 됐습니다. 그래서 가제당 3억부터 시작해서 임상연구 쪽에는 7억 정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내가 어느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결정이 되면 이제 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든가 또 연말에 우리가 RFP 나오니까 보시고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과제 현황을 보면은 대학에서 물론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대학에서 한 40% 정도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 과제는 특별한 그 RFP에 기업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27%, 25년을 보면은 20% 지원을 하고 원래 한 40% 정도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보면은 저희 과제는 원래 이제 세포 치료제, 윤자 치료제의 특성상 연구 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연구자가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고, 뭐 미국의 카티 같은 경우도 유펜에 있는 교수님이 사실 그 기술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다음 노바티스가 받아간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139개인데 60개가 43%죠. 기업이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뭐 교수님, 연구자,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기업이 20% 됩니다. 27개.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마 뭐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과제의 특성이 맞으면 충분히 저희 과제에 지원해서 저희 과제랑 같이 저희 사업자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청 과제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뭐 줄기세포, 재생, 면역, 세포치료제, 엑소좀, 오가노이드 뭐 이런 단어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은 뭐 저희 과제에 지원하시면은 뭐 충분히 뭐 과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질병을 타겟한 그런 과제가 118개가 있었는데요. 그 과제에서 어떤 질환을 저희 과제에서 하는가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대응 단계, 고령화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과제 50개, 뭐 좀 중복된 것도 있는데요. 희귀 난치 질환 16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세포 치료 기술이 87개입니다. 그래서 개정 많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외국에는 유전자 치료 기술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막 이런 그 기술의 영역들을 조금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재생의료 하면은 되게 스템셀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줄기세포를. 근데 사실 그 세포도 좀 다양화를 좀 추구를 했는데요. 저희 사업단 130개 중에 8개 과제가 사실 면역세포입니다. T렉, 레귤레티 T셀이라든가 뭐 가아스로사이트, 가티셀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마크로페지, 그리고 NK셀 이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과제를 통해서 재생의료의 더 많은 발전과 또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꼭 스템셀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세포나 윤자를 가지고 재생의료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단을 만들고 성과 지표와 목표 달성도를 이렇게 정부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단에서 매년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올리겠다. 그리고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사업단에 대한 뭐 제재가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뭐 보시다시피 21년 우리가 시작했는데 21년, 22, 23년, 24년 동안에 거의 저희들이 제시한 그 성과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성과 목표는 뭐 정량적인 논문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뭐 우수한 논문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지표가 많습니다. 그 정성지 지표가 많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논문도 4년 동안 올해는 조사가 안 됐으니까 작년 동안 659편이 조사가 됐고 24년도에 보면은 거의 상위 5% 안에 뭐 13%, 10%는 4분의 1이 한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논문도 많이 냈고요. 그리고 뭐 특허도 보면은 전체 478건이 등록 38건을 냈는데요. 24년에도 등록 17건을 포함한 197건의 특허 성과를 내고 또 기술 이전도 지금까지 40건에 138억 2천만 원 정도의 성과를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제 가장 아마 흥미로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받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4년 동안 그래도 참 많은 노력을 해서 전체 17건의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 연구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이 중에서 보면은 25년도 지금 5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임상 시험 4건, 임상 연구, 고위험 임상 연구 1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그 통계는 보통 우리가 세분자 치료제 말고요. 그냥 약에서 임상 시험을 통과하는 거에 한 2.5배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 있는 연구자들이 상당히 좋은 임상 시험에 어떤 통과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 있었던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 이전 과제인데요. 이게 손명 박사님 21년도 과제가 미세환경 제어를 통한 이런 제목으로 오가노이드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 내용들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넘기고 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디세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로 아마 그 겉들하고 대장, 소장 같은 데의 테스트를, 약물 테스트를 아마 이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원래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저희 과제도 하지만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 상장받은 저희 과제는 몇 개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걸 하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실용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가 사실 기초과제에서 중개과제로 넘기고 중개에서 임상을 넘기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저희 과제를 통해서 차단계 진입해 있는 과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H1 바이오에서 저희 과제에 들어왔다가 비임상으로 들어왔다가 임상 1상 IND를 받고 그 다음에 임상 과제인 24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3내에게. 왼쪽에 사실 보면 아래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사실은 임상 승인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왼쪽에 인허가 컨설팅이나 전문 컨설팅, 교제기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다행히 저희 과제 비임상으로 들어왔던 그 과제가 하여튼 임상 승인을 받고 지금 저희 과제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아스된 캐몬에 있는 과제도 22년 선정이 됐다가 임상 1상을 승인을 받고 25년도에 우리 임상 과제로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 사업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최초로 임상 2상이 승인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1상으로 들어왔다가 1상이 잘 끝나서 1상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2상을 제출하고 시각체 임상 2상이 승인된 과제죠. 그래서 이런 과제도 저희들한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원래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25년 2월 11일에 받았는데요. 사실 미토콘드리아 세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그냥 ATP를 제너레이션하는 소기관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동종으로. 그래서 2상을 승인받아서 아마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마 세계 최초의 세포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엔 테크놀로지에서 받았고요. 또 하나는 엑소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소좀이 이제 세포에서 유래되는 스몰 베지클인데요. 이게 한국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을 잘 안 해줬습니다. 이게 CMC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CMC에 대한 고려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 엑소좀 하는 기업들 중에 저희 과제 하시는 분도 브렉소전에는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고 또 카이스트 계시는 분은 호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제 하시는 분 한 분도 호주에 승인을 받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엑소좀 치료제가 사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엑소좀 하는 기업이 한 25개 정도 기업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CMC가 표준화된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에서 국내 이제 임상 승인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외국 나가면 돈이 10배 정도 비싼데 적절한 비용으로 국내에 한 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 부분도 저희 과제 결과로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을 보건산업시 조사를 했습니다. 23년 7월 3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포치료제가 중요하다. 이건 대부분 아는 것 같습니다. 발전 가능성도 산업계가 80% 정도 있죠.
그리고 지금 세포인자 치료제 격차가 4년 내 7년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빨리 이제 캐치를 하지 않으면은 점점 더 벌어지겠죠, 이게. 우리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그 내용은 사실 저희 나라가 경쟁력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빨리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 필요한 부분은 이때 조사 단계는 그랬습니다. 국가 R&D를 강화해달라. 이게 43%는 있을 거예요. 규제, 식약처를 통과하는 뭐 규제를 개선해달라. 뭐 이 부분이 32%가 있고 사실 돈이 필요하다. 펀드 조성, 뭐 M&A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14%가 있는데 아마 원래쯤 조사를 하면은 이 펀드 조성이나 뭐 돈이 필요하다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아마 조사를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이거는 뭐 많이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바이오 신약 개발의 특징 중에서 임상 시험을 신청해서 넘어갈 때가 뭐 밸류 오브 데스라는 게 하나요. 죽음 계곡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2 정도에서 품목을 받을 때 돈에 대한 문제, 펀딩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우리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0개 넘으면 5개 된다 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 넘어가면은 한 13개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사업단에서 어떤 그 뭐 전략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게 좀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전략은 사실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에서 평가를 합니다. 3+2 때도 평가를 하고 3년 끝날 때도 평가를 하는데 여기 좋은 과제가 그 다음 재생의료 연계기술인 비임상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재생의료 연계기술에 있는 어떤 좋은 과제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재생의료 치료기술인 임상으로 넘어오는 게 저희 사업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뭐 정말 임상에 잘 넘어오는 과제가 제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산자부나 중기청에 넘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칸막이를 없애는 게 저희들이 가장 큰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단이 전적으로 노력을 해서 몇 개 과제들이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과제가 이제 전주기로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그 아주 좋은 과제를 뽑기 위해서 사업 기획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뒷단이 좀 더 많은 그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과제가 들어오면은 이걸 관리를 잘해서 이제 성과를 잘 내는 게 저희 과제의 목표입니다. 사업단의 목표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단체랑 저희들이 이미 연결을 해서 이 관리와 성과 연계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애드하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도 사실 저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한 표로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한 표입니다. 그래서 사업단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단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 기존의 정부에나 아니면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결하는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제에 일단 들어오면은 우리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일도 하고 또는 우리 사업단이 그 과제의 책임자들, 기업분들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IP 사업을 한다든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식약처를 만나게 한다든가 뭐 GMP 시설이 없는 그런 연구자들한테 GMP 시설을 소개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비임상에 관련된 연구비를 주는 데가 오른쪽에 과학기술사업과 진흥원이 있는데 그 진흥원에서 뭐 6천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연결을 해서 돈을 따게 할 수도 있고요. 뭐 IP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서 이제 가장 잘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이언스 엠베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사업장 직접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 연구자들, 그 기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이 해결하는 건데요. 지금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냐면 저희 직원들도 가지만 IP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생의료에 특화된 IP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인허가 하는 사람, 그리고 비임상 전략을 위해서 그 식약처의 그 허가를 위해서 비임상 전략을 하는 그 동물 모델이나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모시고 가고 있고요. 또 식약처 R&D에 제일 중요한 게 CMC니까 전임 식약처의 심사관들도 모시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뭐 우리가 가서 이렇게 사이트 오디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이언스 엠베스더로 정의했는데 지난 24년까지의 모든 과제를 다 갔습니다.
저도 한 70%를 갔는데요. 전국을 다 갔습니다. 가고, 이 갔다 온 결과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저희들이 939건의 그 전략 점검도 하고 자문을 했는데요. 비임상 같은 경우는 식약처 IND를 통과하려면 어떤 동물을 써야 되고 어떤 양을 얼마 간격으로 어떤 루트를 찌르고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런 거를 우리들이 다 상세하게 정보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 주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치로 되어 있는 그 메이저한 건데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MC 그 식약처의 IND를 받으려면은 뭐 뱅킹이 필요하고 뭐 제조 공정이 어떻고 뭐 이런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일일이 연구자들 그 기업들은 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특허 같은 경우도 그 특허의 침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고 뭐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더 강한 특허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이게 실제로 그 온사이트에 있는 그 연구자나 기업들의 조사를 해보면은 90%의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SA를 통해서 얻은 게 이런 겁니다. 마이토콘드리아를 하는 게 아까 그 파이언 바이오테크놀로지 말고 지금 차의학대학 최용수 교수님도 마이토콘드리아를 하는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치부 재료를 그 당시에 가져가니까 식약처가 이게 품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국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식약처랑 해서 우리가 식약처한테 이제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의 단계로 그 식약처에 있는 품목을 받는다든가 그 현재의 단계로 CMC, IND를 받는 그 평가 기준은 사실 옛날 기준에서 받는 것 같아요. 옛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 막 나오잖아요. 예? 막 나오는 거는 한 4, 5년 있다가 받을 것 같으니까 식약처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4, 5년 있다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시법, 뭐 기준시험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규제 정합성 연구라는 그 사업을 식약처가 만들고 저희들 과제하시는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규제 정합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직접 그 새로운 기술들이 4, 5년 있다가 식약처를 통과를 하면은 어떤 규제를 통해서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연구를 같이 합니다. 평가 기술 개발 등 인허가를 통해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술 개발 등 같이 하는데 연 2억 정도로 해서 5년 지원하는 과제를 저희 사업단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하고 나면은 결국에 임상 1상이 아마 신기술에 임상 1상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우리 최영수 교수님도 지금 임상 1상 연구 계획서를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니까 식약처가 저희들한테 부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그래서 지금 7개 기관이 모여서 셀럽이라는 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23년 12월에 구성을 하고 지금 식약처랑 K바이오 헬스 뭐 한국바이오협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식약처의 규제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여튼 내용들에 대한 모임을 주선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뭐 셀럽을 통해서 협의체 운영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셀럽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워크숍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워크숍을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식약처를 불러서 품질에 가는 거라고 또 비임상에 관련된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그 사업단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실 그 연구자들이 식약처 가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뭘 고치고 하는 거를 연구자끼리 한번 모여서 그 성공했는 사례들을 한번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그 식약처가 주눅이 들어서 이 식약처 사람이 오면 잘 이야기를 안 하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약처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는 식약처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해 우리가 했는데 이제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았던 우리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자들 지금 막 임상을 내고 싶은 사람들, 임상 승인을 받고 싶은 사람들하고 해서 그냥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원래도 지금 사실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발전을 하면은 우리 식약처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고민이 있고 어떤 고민을 해결하면 식약처가 더 나은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오창호 교수 같은 분도 지금 이게 첨단 융복합 제제인지 의료기기인지 이런 게 되게 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식약처에 가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서
뭐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식약처에 가서 이 품목이 어떤 건지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교수님들이나 뭐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식약처의 그 품목 그 담당하는 과가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 해결해서 지금 임상 1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키스타라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하고 같이 해서 뭘 하냐면 특허 전략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건성근 교수님 같은 경우가 뭐 이걸 통해서 IP R&D 사업인데요. 보통 가제에서 한 2,800만 원, 그리고 뭐 합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내면은 거기서 한 6천만 원을 보태서 한 1억 정도 되는 규모를 만들고,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뭐 그 핵심 특허의 대응 전략도 하고 뭐 R&D를 이 특허를 통해서 R&D를 어떻게 하는 그런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소개를 해서 이 사업도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우리 사업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특허에 대한 컨설팅 다 합니다. 지금 201개를 다 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오른쪽 주요 성과를 보면은 24년도에 벌써 뭐 국내 출원이나 해외 출원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이 특허의 기술 이전을 해서 계약 금액이 한 10억 2,500만 원 실적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적극적으로 재생의료에 특화된 특허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콤파라는 기관을 통해서 6천만 원 정도의 콤파에서 지원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임상 시험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저희 과제하는 연구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비임상의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나중에 식약처 R&D를 받을 때 더 강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수주를 했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도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안에서 지원 과제끼리 협력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은 그 22년도에 신동현 교수가 선정이 되는 그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가 21년도 과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김인기 교수님이 만드신 기구를 샀습니다. 이 프레시 트레이스라는 기구를 사서, 이게 이제 줄기세포가 중에서 좀 줄기세포의 특성이 좀 좋은 성능이 좋은 그런 줄기세포를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아마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그 21년 정영민 대표가 하는 신동 교수가 아마 도움을 줘가지고 좋은 줄기세포를 얻어내고, 이것이 아마 간질성 방광류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세계 첫 임상 1상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 과제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많이 연결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P 시설이 항상 뭐 연구자들은 우리가 GMP 시설을 쓰고 싶다, 어디 가서 쓰면 좋겠냐, 이런 걸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KNIH라고 그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줄기세포 재생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그 사적인 GMP 시설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 한 5분의 1, 뭐 7분의 1밖에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선을 해서 지금 2개 연구자들이 여기 그 KNIH의 GMP를 에서 세포를 생산해서 임상 연구에 고위험 성인 하나 얻고, 또 임상 시험도 하나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회사에 있는 GMP 시설도 지금 상당히 그 어베일러블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 사업단이 연구자가 필요한 그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하고 중개를 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저희 사업이 뭐 새로운 뉴 모달리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기술 가치가 어떤지, 얼마 정도 가격을 매기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의 그 팀 중에서 기술 가치 평가하는 데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수식이 있습니다.
이런 수식에 넣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단에 들어오는 연구자들한테 당신들의 그 일들, 그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가격을 한번 매겨주겠다.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기술이 뭐 굉장히 값비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얼마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가격을 매기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왼쪽에 있는 그 컴포넌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애드를 하면은 그 기술의 가격이 올라갈까. 이게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고요. 뭐 기술 등급에 9개를 가지고 지금 24년도 수행하고 5개를 뽑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왔는 그 기술 가치 평가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뭐 하냐면은 세포바이오 같은데 입셀 이런데 일본 쇼난 아이파크나 이런데 주선다고 본인들도 물론 그런데 가서 이제 발표도 하시고 했고요.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갔고 또 피칭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16 뭐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고 그 MOU를 체결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뭔가를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MOU 체결한 곳과 우리 연구자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라는 지방자치제하고도 MOU를 했고 뭐 지금 오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지방자치 도하고 MOU를 한 결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어차피 이제 그 국내에서보다는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프라운호프나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터 뭐 이런 경우하고도 지금 연결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업단에 이게 그냥 그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3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아래에 보면은 뭐 SMK나 OPT 그리고 피치덱 이런 거를 제작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또 이 템플레이트가 나온 걸 가지고 사실 우리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고 이제 뭐 바이오 USA나 아니면 바이오 유럽 같은 데 진출할 때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또 우리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마 이게 우리 사업단이 원래 아마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 사업단의 사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사업단의 과제가 제일 이제 괜찮은 거 앞으로 뭐 임상이나 아니면은 품목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 저희들이 골라봤습니다.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106개를 조사를 해서 최종 이제 뭐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19개를 선정을 했고요. 이 19개는 이제 조기 임상에 진입 가능한 12개와 3년 내 제품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으로 저희들이 그 현장 방문도 하고 또 더 나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좋을 건가 이를 조사를 하고 우리가 또 식약처라든가 이 밑에 보면 규제 걸림들에서 식약청 연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 기관들하고 연결하는 사업화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아마 펀딩하는 것 같습니다. 펀딩. 그래서 그 VC들이나 아니면은 현재 서울시나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등 지자체랑 연결해서 거기 있는 펀딩들을 저희들이 좀 들고 올라가려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방 정부 중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 RFP를 이미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상북도도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이제 중앙 정부의 돈은 아니더라도 지방에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해서 뭐 이제 몇 개의 내용들은 아마 우리 들고 가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저희 그 재생의료가 발전하려면은 좋은 과제,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내용들의 과제를 뽑아야 되겠죠.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AI가 워낙에 또 유명하니까 우리 첨단하고 AI가 융합되는 그런 과제를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처음 뽑을 때부터 이게 상품이나 제품이 되는 거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뽑기도 하고 또 아주 기초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개념들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처음부터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3번에 그 기초 연구 과제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중개나 임상 쪽으로 넘기는 연계 지원 사업들을 아마 어떤 식으로 계속을 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기초 과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진출하는 거는 뭐 처음부터 이것도 아마 뭐 우리 과제는 원래 기술 자체가 국제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제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해서 하는 게 맞을 것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네트워크 말고도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뭐 장시간 제가 강의를 하여튼 했는데 아마 저희 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러시면은 그 저희 사업단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친절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단장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자세히 사업단이 하시는 업무라든가 성과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성과를 좀 취합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재생의료기술 개발은 전 세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일 거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글로벌 수준에 비춰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저희 나라에서 세포 치료제는 사실 세계 최초로 저희 나라에서 허가를 줬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리고 뭐 줄기세포 이런 특허 같은 경우도 뭐 저희 나라가 미국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많은 뭐 그렇게 돼서 아마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슬라이드에 보여주시는 바대로 지금 현재 세포 치료제만으로 안전은 한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는 세포를 성능을 변화시키든가 아니면은 유전자 같은 걸 통해서 더 효과적인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지만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이런 부분은 좀 따라가야 되고 유전자 치료제 부분은 특별히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월등히 뛰어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런 것은 결국 한국 식약처의 규제라는 그 허들을 또 넘어야 되니까 지금은 또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런 규제들을 상당히 건전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무처 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단은 정부 부처에서 2개 부처가 지금 잘 하고 있죠. 네. 설립 취지를 지금 잘 달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립 취지하고 성과를 다시 한번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크게 자랑할 만한 특히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설립 취지는 뭐 지금 부처에 이제 전주기로 뭐 기초하시는 분들이 임상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갭이 있다는 거가 많이 연구자들이 알고 있고 또 국가가 이제 돈을 투자를 했지만 기초는 기초하는 대로 맴돌고 또 임상은 임상대로 맴돌고 하는 그런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 사업단을 통해서 뭐 재생의료 분야겠지만 그걸 통해서 기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임상까지 갈 때 연계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비임상 쪽의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고 또 지금 몇 개의 과제들은 기초하시는 분들이 비임상 넘어오고 임상으로 이제 갈라가는 그런 패스를 잘 이렇게 우리들이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저희 과제를 통해서 지금 임상 시험을 받았던 승인을 받았던 그런 것을 보면은 기존에 국가 연구 사업 일반적으로 했던 뭐 연구재단이나 보건산업진흥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퍼센트가 사실 한 2.5배 정도가 임상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이제 동종인 미토콘드리아 세라피도 저희 과제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받았고 또 엑소존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거의 뭐 몇 년 동안 받지 못했는데 저희 사업단을 통해서 받았던 거 이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 사업
사업단의 좋은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런 목표를 좀 달성을 쭉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뭐 여전히 이제 뭐 이 부분은 식약처의 하고의 좋은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식약처한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것을 좀 빨리 파악해서 저희 그 새로운 사업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경우에 그 IND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 허가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 과제들이 빠르게 사실 IND를 받고 또 나머지는 이제 품허가를 받는 건 뒷단이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식약처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뭐 펀딩이 되게 어려워서 그 펀딩하는 부분을 우리 연구자하고 또 VC라든가 아니면 펀딩하는 기관들하고 연결하는 뭐 그것을 통해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이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업단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그 사이언스 앰베서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시는지요? 그 사이언스 앰베서더는 이제 사실 그 지금 이제 연구자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연구자들이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만들었던 그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연구자들을 우리 사업단에 부르잖아요. 예? 불러서 이야기하면 말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니까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이트 오디트 한 줄 알고. 자기들은 좋은 것만 보여준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당신들의 어려운 점, 우리가 해결할 점을 찾으러 간 거다. 그래서 한 뭐 30분만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그분들이 이제 우리 사이언스 앰베서더라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이제 아주 편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사이언스 앰베서더의 멤버의 구성들을 뭐 지금 VC도 모시고 가고 또 그분들이 들고 있는 IP를 어떻게 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변리사들, 재생의료에 특화된 변리사 들고 가고 또 전임 식약처에 있는 전임 직원들도 들고 가서 실제 이제 그 우리 과제에 들어왔던 그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꽃피울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완성할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만족하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논의를 하는 중이고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앰베서더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대두됐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다 나가니까 과제를 보통 시작할 때 나갔던 사람이 한 2, 3년 지날 때까지 처음에 나갔던 내용하고 2, 3년 지나면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예? 여기는 좀 발전되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한 2, 3년 지난 사람들을 다시 뭐 한 몇 명이 그룹으로 모아서 우리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들이 예산하고 이런 걸 좀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이 재생의료 쪽에 연구 개발도 활성화해야 되고 특히 이제 상용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향후 이렇게 넘어야 될 허들, 과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뭐 우리 기업이나 연구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주위 환경이 워낙에 그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또 이 부분에 펀딩이 안 돼서 뭐 저희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이상을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펀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아마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상 2상을 하면은 웬만하면 펀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이상을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정부한테 이야기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그 바이오 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일을 좀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 같이
하는 사업단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인들은 소규모 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R&D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네, 그래서 네. 그 R&D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스탑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들의 고민을 정확하게 지금 캐치하고 계시고 추진을 좀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혹시 내년도에 또 신규 과제가 발주가 되고 또 어플라이를 할 네,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이제 지금 예산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내년에도 뭐 에타에 따라서 과제 전체는 한 25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8개 정하고 신규로 지금 더 네, 신규로 들어오는데요. 우리 매년 네. 신규를 뽑습니다. 네, 네. 28년도까지 신규를 뽑을 것 같으니까 뭐 저희 과제에 들어오시는 그 기업은 아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네. 특히 재생의료에 관련돼서 뭐 조금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식약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꼭 저희 과제의 범위에 들어가신 기업인들은 꼭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쯤 공고가 나고 지원을 어떻게 할 수 공고는 있습니까? 11월 말쯤에 아마 설명회 이런 걸 하게 될 것 같고요. 12월 초쯤 날 것 같습니다. 보통 매년 그렇게 났고 12월 초에 나오면 1월 초쯤에 아마 공고 마감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봄처 재생의료기술기업 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정보를 늘 캐치하셔서 많이 어플라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조인호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33차 현병의사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